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최정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월요일 1시 라이브 방송에 이제 시작을 알리면서 안녕하세요. 네. 직원들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라이브 방송, 나쁜 아이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검진철을 많이 지나고 연말이랑 연초에 건강검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JM에 방문을 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이제 내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1년 동안 예방해야 될 게 뭐가 있고 또 미리 치료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의논하고 환자랑 주치의가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합시다. 이런 것들을 예방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는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골다공증, 여성 갱년기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골다공증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나 골감속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왜 갱년기 때는 골다공증이 중요한지,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 신호나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이 안 생길 수 있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비타민 D나 칼슘 이런 것들은 언제 왜 먹어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오늘의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이 영상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네. 여기 애들 너네 골다공증 이상 없나? 네. 아직은 골다공증. 나, 내가 골다공증이지. 하자마자 궁금한 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우유 많이 먹으면 괜찮았잖아요. 아, 저 죄송하지만 JM 다니시면서 그런 무식한 아니, 아니. 있잖아요. 오, 진짜 설명할게요. 오스테오포로시스. 오늘 글자 중요하다. 괜찮나? 오스테오포로시스, 영어로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예전에는 이런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에 대해서 크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80세, 90세 이후의 나이대의 삶의 질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이 정형외과 질환은 정말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생각해봐봐. 70살에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치료해야 되거나 또는 걷는 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거나 또는 조금만 움직였는데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또 기부스를 하고 입원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별로 안 살고 싶을 것 같기도. 근데 죽진 못하고, 그쵸? 그래서 골다공증은 결국은 골절의 위험 때문에 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가 열심히 막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보통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누워있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나날의 근위 실력이 늘고 있는. 많이 늘었지. 발가락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게, 띠 해서 착각, 띠 해서 착각 찍고, 끝 내려오세요 하는 검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길쭉한 판때기 같은 게. 그리고 여기 허리 같은데 이렇게 발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고, 찍는 데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거를 덱사라고 해요. 골다공증 기계예요. 그걸 검사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결과표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이렇게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막 그래프 있고 뭐 T스코어 마이너스 뭐 1.3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G스코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골다공증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진짜 이 스코어를 엑셀에 하나하나 다 집어넣느라고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보고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되거든요. 요것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검진해서 요거를 하면 요거 엑스레이 찍어서 나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도 피 검사 좀 해주세요. 막 그런 건 불가능해요. 골다공증은 뼈를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가지고 골다공증 검사 기계를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 촬영을 하면 네, 여기 그 고관절의 단면과 척추의 단면의 뼈의 밀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예요. 그래서 그 두 군데의 밀도를 확인해서 그 두 군데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수치로 쫙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척추 엑스레이는, 척추 사진은 1번부터 막 7번까지 다 번호대로 얼마나 돼 있는지 보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2.5 이상이 나오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검진을 계속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할까요? 검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예방할 수 있으니까 검진을 하는 거죠. 검진은. 그래서 뭐 간 초음파, 뭐 위내시경 이런 것들도 다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초기에 뭔가를 발견했을 때 예방을 하고 뭔가의 진행을 딜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스코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젊은 나이는 이제 G스코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평균을 내는데, 이제 T스코어가 나이가 한 40대 이상, 일 경우에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게 하나라도 나오면 이게 대퇴골이든, 대퇴골은 어디냐면 이 엉덩이, 여기 이 뼈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리, 척추 이 두 군데를 찍어요. 디스크, 뼈, 디스크. 여기를 이 두 개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T스코어가 2.5 이하로 나오면 이제 의사가 골다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시작되면 빨리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돼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G스코어는 30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0 이하로만 떨어져도 이제 조금 젊은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건 이게 1차성이 아니라 2차성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1차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정말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 1차성 골다공증이고 2차성은 노화나 나이가 들어서나 뭐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 부갑상선 기능 저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가 있었을 때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생기는 게 이제 2차성이에요. 2차성은 골다공증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겠죠. 그 병을 진단을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뼈 부위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여기가 가장 그러니까 여기까지 골다공증 생겼다면은 다른 데는 더 심하겠다. 뼈가 여기는 되게 두꺼운 뼈인데도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더 금방 빠지겠다. 이걸 가지고 두 개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뼈는 골다공증인데 이 뼈는 골다공증 아니고 그러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 전반적이니까. 왜냐?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파골세포예요. 파골이 무슨 뜻이게? 파골. 파골. 골을 파괴하다. 오스테오 클라스트라 그래요. 뼈를 깨트리는. 그리고 여기는 착한 아이구나. 착한 아이. 파골세포랑 뼈를 생생하게 하는. 영어는 알겠는데 한국말을 모르겠어. 오스테로블라스트. 파골의 반대예요. 이게 한국말이 파골. 파골 빨리 찾아봐. 빨리. 한국말 착한 아이.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세포와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 뼈를 깨뜨리는 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세포가 비율이 젊을 땐 동일해요. 응? 얘가 10마리면 얘도 10마리. 그러니까 얘는 골아 세포. 골아 세포. 그래, 그러니 모르지. 되게 안 들어보는 단어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좀 썩어가고 쓸데없는, 이제 우리 몸은 항상 재생과 그걸 반복해요.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그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세포는 언제든 망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 주기에 따라서 계속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요. 근데 그 비율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파골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착한 놈이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긴 뼈를 만들어주는 애는 점점 줄고 뼈를 깨뜨리는 애는 많아지니까 골다공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때 파골세포를 좀 이렇게 죽이는 그게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예요. 현재까지는 이 파골세포를 없애는 얘가 증식되는 걸 좀 더 억제하는 치료제들이 대부분이에요. 1년에 한 번 맞거나 1년에 두 번 맞거나 이런 주사들. 근데 이렇게 생기게 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뭐 갑상선 호르몬, 뭐 부갑상선 호르몬제를 쓴다거나 하는데 흔치 않아요. 그리고 되게 비싸고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노년기에 생긴 이제 골다공증 그리고 갱년기에 생긴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것까지 먹는 약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의료가 발달해서 먹는 약보다는 주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골다공증 주사제들이 다 급여 처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골다공증이 있다면 그래서 굳이 먹는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약은 굉장히 속이 불편해요. 먹고 나면 어쨌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누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좀 안 되고 그래서 매일 먹게 되면 그걸 매일 그 짓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안 먹게 탈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그 환자들이 골다공증의 치료는 어쨌든 지속돼야 되는 건데 약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맞는 것들까지 나와 있다. 근데 뭐 그것의 차이는 이제 가격과 급여, 비급여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갱년기 이후에 그 골다공증이 진단된 분들은 거의 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죠? 이제 골다공증 왜 생기는지. 자, 그럼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진짜 너 진짜 생각보다 똑똑하다. 일단 골절이 생겨요. 같은 뼈의 단면이에요. 건강한 골은 촘촘해요. 뼈가. 근데 골다공증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같은 악력을 탁 줬을 때 얘가 더 빨리 망가지겠어. 얘는 이렇게 촘촘하게 딱 주면 얘는 빡 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퇴골이 깨졌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진짜 높아져요. 70세 이후에 대퇴골에 골절이 일어나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거의 한 50%는 7, 80세 이후에는 사망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못 움직이기도 하고 못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혈관 혈전 또는 폐렴, 감염 위험 그래서 고령에서 대퇴골 골절은 정말 위험해요. 암보다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전에 골다공증 생기기 전에 골다공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골다공증 진단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얼음판이나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주의하고 웬만하면 고관절에 그 골절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고관절로 입원하면 우리 의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걸어 나오면 사는 거고 못 걸어 나오면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관절의 고령에서의 그 골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움직이지를 못하면 모든 혈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천천히 움직이고 근육은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호르몬 시스템도 불균형이 생기고 혈전이 잘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져서 혈전이 생겨서 폐동맥을 막아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이 때. 젊은이 때는 비타민 D 레벨을 잘 측정해야 돼요.
비타민 D, 칼슘 들어봤죠? 그다음에 요새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비타민 K2도 알고 있어요. 알 텐데. 알 텐데. 자, 칼슘은, 그러니까 뼈는 생각해봐요. 뼈는 어쨌든 칼슘과 인 여러 가지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충분해야 돼요. 그러면 뭐 비타민 D는 비타민 K는 왜 필요한데? 칼슘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흡수를 도와줘. 그렇지. 다 같이 빨리 끝까지 똑바로 하라고. 뭐에 흡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 좋은 오. 걸로 해주는 거. 상호작용 좋은 거. 그냥. 자, 봐봐요. 아, 정말 몇 교시째인데 지금. 아, 나는 처음이잖아요. 알았어요. 너네 기말고사 볼 거야, 6월 달에. 자, 입술이죠? 입으로 칼슘이 들어가요. 음식에는 칼슘이 있잖아요. 우유도 칼슘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멸치. 자, 칼슘 많은 거 빨리 검색해서 빨리 말씀드리자. 네. 칼슘. 맛있는 거 많지 뭐. 빨리! 이거 찾고 있어요. 칼슘 책 0만9천 나와. 칼슘. 바나나. 바나나? 또. 바나나랑 아니, 이런 주제를 준비했으면 이렇게 딱 미리 이렇게. 유제품 종류가 많대요. 치즈. 요거트, 그리고 해조류, 미역, 미역. 다시마, 새우에도 있고. 새우, 시금치, 시금치, 브로콜리, 음, 홍드, 아몬드. 아몬드. 홍두. 칼슘은 예전에는 이제 약으로 많이 먹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연구나 최근의 논문을 보면은 칼슘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선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도 했고, 데일리 식품들, 우유, 유제품, 치즈 이런 게 식단에서 이제 좀 많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거 비싸서 못 먹었는데, 그때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90년대, 뭐 80년대는 뭐 유제품, 우유 하나 먹으면 되게 부잣집이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맞거든? 그래서 이런 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할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칼슘은 음식으로 이제 충분해요. 뭐가 문제냐? 이제는 대기질이 안 좋아지고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실내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엔 농부였으니까 실외 생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농부가 아니라 다 실내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온 이 칼슘을 혈관으로 옮겨줄 수 있는 비타민 D가 현대인들은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야외 생활 안 하니까. 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햇볕을 받아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음식도 아니야, 비타민 D는. 근데 안타깝고 슬프게도 손등하고 얼굴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되는데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검버섯과 기미가 덕지덕지한 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지. 보이지 않는 내 뼈를 위해.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니 일단 야외에서는 안 돼. 손등도 안 돼. 또 더 슬픈 건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 위치 자체가 비타민 D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안 돼요. 지중이가 가야 되네. 네,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으로 정말 직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가도 비타민 D가 전국적으로 그 연구를 해보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칼슘만 단독 제제로 쓰는 건 요새는 되게 드물어요. 왜냐면 칼슘만 단독 제제로 썼을 때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비타민 D가 농부니까 몸에 많아서 얘를 데리고 혈관으로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칼슘만 먹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여기 덕지덕지 그냥 껴요. 그래서 혈관에 칼슘이 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칼슘제만 복용하면.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요새는 항상 복합제가 나오죠. 칼디비타, 뭐 칼슘, 비타민 D. 왜냐면 칼슘만 먹었더니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타민 D를 같이 먹고 저는 웬만하면 50대 이후의 성인들은 칼슘 복합제보다는 그냥 비타민 D만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고 맞고 하는 걸 두 가지를 하죠. 네, 먹고
맞는 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자면 비타민 D가 자외선이 강할수록 양도 많이 돼요. 그렇죠. 잘 생성을 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피부가 좀 백인이니까 이렇게 좀 잘 세죠. 비타민 D는 농도가 보통 40 이상은 유지해야 돼요. 피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100까지도 봐요. 근데 이상 넘으면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독성을 가져요. 그래서 너무 과해도 안 돼요. 비타민 C는 과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비타민 D나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하면 몸에 남아서 독성을 일으켜서 이 적당 수준을 먹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은 항상 3개월에 한 번 비타민 D 레벨을 체크업하죠. 그래서 40에서 70 이상 이 정도는 유지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사를 맞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공댕이 주사 이렇게 딱 맞죠?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급격 아니에요? 그러고 이렇게 떨어져요. 3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맞아줘야겠죠? 그다음에 먹는 약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복용해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비타민 D만 본다면. 주사는 주사대로 맞고 먹는 건 먹는 대로 먹으면 좀 더 유지가 이게 이런 빈틈이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올라가니까 얘가 떨어질 때 먹는 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갱년기이신 분들은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근데 워낙 먹는 약제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D 주사까지 맞았는데 막 이렇게까지 알약까지 챙겨 드시라고 하지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골 감소증 정도일 때는 비타민 D는 엉덩이 주사로 맞는 걸 조금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 흡수도 더 잘 되고 비타민 D가 또 장이 안 좋고 하면 흡수율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농도 유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좋다. 자, 그럼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나온 그렇게 비타민 D랑 칼슘 먹었는데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사람이 생겼어. 도대체 그럼 그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또 똑똑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혈액에만 가면 뭐 하냐고, 칼슘이. 칼슘이 여기 둥둥 이제 그 비타민 D라고 하는 튜브를 타고 둥둥 떠다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결국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뼈죠? 봤더니 이 튜브 타고서 있는 이 비타민 D가 신난다. 비타민 D가 여기를 들어가려면 비타민 K2라고 하는 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후크처럼 이렇게 탁 걸어갖고 끌고 들어오는 게 이제 야 니네 그만 놀아 이러고 이렇게 탁 끌고 와야 되는데 비타민 K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식들이 너무 깨끗해지지 않고 그런 외부에서 섭취되는 비타민 K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영양제들 중에 똑똑한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비타민 D랑 K2 복합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타민 D랑 K2를 같이 먹는다. 그리고 K2가 너무 좋은 건 칼슘이 여러 데 껴있을 때 이걸 그러니까 혈관에 껴있는 칼슘까지 끌고 와서 뼈로 옮기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뭐 또는 검진하셨을 때 혈관에 칼슘 스코어 같은 게 막 칼슘이 꼈다, 뭐 이렇게 뭐가 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비타민 K2를 같이 드리면서 비타민 D가 낮아져 있을 경우에는 비타민 D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칼슘 먹었다고 해서 뼈로 띡 가는 게 아니라 칼슘을 먹으면 D를 타고 혈관까지 갔다가 혈관에서 K에 끌려서 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만은 1년의 과정이 똑같은 농도로 계속 유지가 돼야만 골다공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호르몬 있잖아요. 이 성호르몬이 이 뼈의 밀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챙겨 먹어도 호르몬이 안 좋으면 골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남성 호르몬 얘기는 했지만 남성 호르몬은 성욕이나 성기능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성 호르몬이 4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들도 남성 호르몬이 낮은 군에서 높은 군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비만한 환자들 역시도 남성 호르몬이 낮은 군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호르몬의 유지는 중요하다. 그럼 안타깝게 여자는 어떡하냐? 갱년기인데, 그쵸? 여성 호르몬제를 골다공증일 때는 무조건 쓰라고 적응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때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이 진단됐다. 그러면 이거는 호르몬제를 쓰는 적응증, 의사들이 말하는 인디케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호르몬제를 써서 뼈의 밀도를 그 기간 동안에는 유지하면서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를 열심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대가 넘어가면 정말 갱년기 넘어가면 진짜 약만 막 한 보따리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환경도 너무 달라졌고 음식도 깨끗하지 못하고 과일도 예전 같지 않고 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3, 40년과는 우리가 지금 지구가 너무 달라졌고 기후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충분한 보충제들을 같이 섭취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또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이 자동차를 가지고 내 엔진을 가지고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살려면 50대, 60대 때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60, 70대가 넘어가면 오히려 더 처방약이 많아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갱년기 50대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JM에서는 거의 저희 환자분들은 루틴으로 제가 비타민 D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지만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검진표를 한번 뒤져보시고 40 이하인 것 같다 하면 지금 급하진 않아도 집에 있는 비타민 D를 좀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체크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골다공증은 자가 진단을 할 수 없어요. 저 허리가 좀 아픈데 골다공증 온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거는 근육이나 인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지 뭐 뼈에 골다공증이 생겼다고 해서 증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제들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는지. 비타민 D, K2, 남녀 모두 2, 3, 40대 꼭 필수하면 좋을 2, 3, 4, 20대 때는 뭐 건강검진 굳이 할 필요 없고 3, 40대는 이제 기본 건강검진이 국가에서 정해져 있어요. 5대암이랑 이런 거. 그 정도는 하고 내가 가족력이 있으면 그 가족력에 맞는 문진에 따라서 그 건강검진 상담하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검진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기본만 해서 제가 봤을 때 문진을 해봤을 때 이런 검사는 조금 더 내년엔 추가로 해봤으면 좋겠다. 뭐 뇌혈관은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리스크에 따라서 추가를 하면서 가면 되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하고 그게 또 라디에이션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방사선 도즈도 내 몸에 되게 무섭거든요. 그 복부 CT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엑스레이 천장이에요. 그 방사선능이. 그러니까 저는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면 그 아이들 이렇게 축농증 있고 비염 있는 아이들이 병원에 올 때 여기 막 엑스레이 막 그를 찍잖아요. 이렇게 코, 비 분다고. 근데 막 CT를 찍어가지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혹시 뭐 딴 게 있나 해서 그 엄청난 그 방사능을 애가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 사람에게 건강에 유리한지 이 검사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뭔가를 파악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뭐 정말 내가 검진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엑스레이나 뭐 CT로 해결하는 건 좀 옳지 않고 필요하다면 또 있는 MRI 이런 걸로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초음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꼭 필요하면 제가 이제 가이딩을 해서 어쩔 수 없다 CT를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로우 도즈 C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아주 낮춰놓은 그냥 정말 폐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보면 되는 그런 CT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건강검진 항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검사, 나이대별, 뭐 가족력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올해도 골다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검진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 의견, 내가 내년까지 어떻게 예방하면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언제든 가까운 JM 지점을 방문하시면 주치의 선생님이 가볍게 상담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내 건강은 내가 챙기는 각자 도생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예약을 잡으려면 막 11월이래요. 그래서 지금 제 환자를 의뢰했던 11월이래. 그래갖고 그 사이에 환자가 나빠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교수님이 없는데요. 이런다니까.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절대 아프면 이제는 대학에서도 인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는 JM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벚꽃도 열심히 보시고요.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증상도서관 시청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